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쿠팡 수사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끝에 경찰에 나온 로저스 대표 무려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제 쿠팡이 자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자체 조사, 이른바 셀프 조사가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했을까요? 네, 우선 집중을 했을 부분은 왜 수사기관을 제치고 이 쿠팡에서 먼저 노트북을 회수하고 포렌식을 했는지 이 네. 대목에 대해서였을 겁니다. 일단 쿠팡이 당시에 중국인 개발자의 노트북을 직접 회수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3천 건만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런 노트북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부터 이런 내용들을 수사기관에게 알렸는지 또 회수 지시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포렌식의 범위라든가 방법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 유출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의혹까지도 분명히 자세하게 따져봤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했던 그 유출 건은 3천 건이었고 다만 이후에 경찰에서 발표한 건이 3천만 계정 이상이 유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네. 과연 이제 로저스 대표에게 당시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봤을 것이고 또 이 3천 건이라는 수치가 어떤 식으로 특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혹시라도 수사에 그런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네.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가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는 국정원의 지시였다라고 말했다가 또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위증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지금 수사의 좀 핵심 쟁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쟁점은 결국 이 발언 자체가 진실인지 여부입니다. 네. 일단 당시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국정원에서는 곧바로 또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 사실 여부를 따져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당시 국정원과의 그런 연락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들도 하나하나 대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로저스 대표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건이라든가 혹은 보고를 받고 이 국정원의 지시라는 표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따져볼 건데 이제 만약에 정부 관계자의 일반적인 조언을 지시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 과장한 정도다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그런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언과 같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허위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결국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식 여부도 무척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의혹이 있던 부분이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을 하셨던 네. 고 장덕준 씨의 이 사망 사고를 은폐했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김범수 의장이 당시에 장덕준 씨의 근무 영상이 담긴 CCTV를 확인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라는 그런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련 자료들, CCTV와 같은 그런 영상 자료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지 혹은 근무 기록이 삭제가 된 그런 흔적은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거고 한편 이제 고 장덕준 씨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서 네. 공소시효가 도과했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된 법리 검토 역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청문회 발언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정 책임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재판의 판단도 받아봐야 될 겁니다. 실제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완벽히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미필적인 고의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끝이 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징역형이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출국 정지
유치 신청은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로저스 대표도 재출국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는데 저 앞으로의 수사가 좀 어느 시나리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얻은 그 진술을 토대로 하고 그간 경찰이 파악을 해왔던 그런 경위라든가 혹은 포렌식 과정 혹은 대외 발표 과정들 하나하나 대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단 빠르게 좀 따져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은 핵심적인 참모라든가 혹은 실무진에 대한 보강 조사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 소환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출국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신청하는 과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450만 건에 이릅니다. 이 정도 규모면 꽤 심각한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따릉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은 이용을 한 번씩 네. 하는 거라서 네. 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특히 이 누적 회원이 한 5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 중에서 이제 450만 건이 유출되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대부분이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출된 항목 역시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등 이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건수가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 번호 같은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밀한 조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범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조금 더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유출 시점이 2024년 4월 전후로 추정되고 있고 해킹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좀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사에서 보통 유출 시점과 경로 등을 어떤 식으로 좀 특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서버라든가 혹은 로그 분석을 통해서 이 시점 그리고 유출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접속 기록을 보면 언제 어떤 그런 계정에서 혹은 어떤 IP에서 대량의 조회 혹은 다운로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평소와의 그런 트래픽 움직임을 봤을 때 이상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특정이 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도 지금 2024년 4월경쯤에 디도스 공격이 많이 있던 그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시점 전후로 해서 이런 서버 기록 등을 검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만약에 특정 IP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이제 유출자라든가 혹은 경로 등을 역추적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런 유출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진행했던 그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그 증거물들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 매체가 언제 이 정보들이 등록되고 저장이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유출 시점을 어느 정도 특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다른 사건에서의 확보된 증거물에 대한 추정 역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가 피해자여도 그 사실을 좀 인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가 드러나기 전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요즘 워낙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다 보니까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각종 스미싱 혹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그런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라든가 혹은 따릉이 명의의 사칭 문자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문자를 열어보신다거나 링크에 접속하시는 것들은 당연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밀번호 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 혹여라도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번호에 따른 2차 피해도 충분히 좀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고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변경해 두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선을 옮겨서요. 조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누군가 남의 조상 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근방의 묘 11기가 이 같은 소금 테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서 선산에 있는 그 조상의 묘에 소금이 덮여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현장에 나와 가보니 신고된 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소유자의 이 묘에까지 모두 11기의 이 굵은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일단 뭐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치우고 있다고는 하는데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을 해서 당시에 이제 승합차에서 소금 포대를 들고 내리는 용의자 2명의 영상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해당 차량이 또 이 렌터카로 확인이 돼서 이런 렌터카의 업체 자료를 통해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묘에 이렇게 훼손을 가하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우선 유골을 파내거나 훼손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분묘 네. 발굴, 유골 손괴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재물 손괴죄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을 해치는 경우에도 이 손괴죄가 성립을 하는데 지금 이 묘역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을 하고 이 소금을 뿌려서 결국에는 이런 봉분의 효용을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형은 이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실 이런 손괴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양형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지금 피해를 본 이 분묘의 수 자체도 1기가 아니라 11기에 해당을 하고 또 계획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렌터카를 이용을 해서 준비했던 이런 소금을 뿌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결국 이 범행 동기 역시도 중요하게 판단을 받을 건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미신적인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하게 판단받을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들과의 그런 합의 여부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손괴죄와 비교했을 때는 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징역형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